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제법 규모 있는 무역 상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가 이 채널 애청자라 저도 옆에서 종종 같이 듣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경청하다 보니 제 이야기가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와 장인어른이 몇 년 전 겪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마지막에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의 고아예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져 우여곡절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았죠. 의지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분들은 제 맘 아실 거예요.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심적 허기짐과 공허함을.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고단해서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네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책임지는 번듯한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아내와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본래 저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요. 대기업은커녕 작은 중소기업에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처지라 주로 막노동을 했어요. 찻집 서빙, 건설 현장 자재 나르기, 도배 보조 등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 다 했죠. 아마 제가 28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이 팍팍한 현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났죠. 당시 아내는 갓 20살이 된 풋풋한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건설 현장 옆으로 난 골목길을 친구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예쁘던지 본 순간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뽀얀 살결과 검고 긴 생머리, 사슴처럼 커다랗고 청초한 눈망울. 그녀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웃음을 터뜨린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까지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저는 몸이 왜 이러지? 감기라도 걸렸나? 했네요. 첫눈에 반했으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뒤로도 그녀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 옆을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니던 학교가 그 근처에 있더군요. 언젠가부터 저는 일을 하다가도 그녀가 올 시간만 되면 담배 한 대 태우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바로 골목길 쪽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언제 지나갈까 주변을 서성거렸죠.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 건설 현장 아저씨들도 제 마음을 눈치챘고요. 곧 국수 먹는 거냐면서 짓궂은 농을 던지기도 하셨네요. 그제야 뒤늦게 저도 그녀한테 반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든가 제 마음을 고백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받고 곱게 자란 티가 팍팍 났거든요. 저같이 부모 얼굴도 모르는 막노동꾼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그녀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엮이게 됐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홀로 제가 일하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저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그녀를 곁눈질로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위험해!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돌아보니 건물 지붕 위에 있던 쇠파이프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쇠파이프가 그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저는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고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진 그녀의 위로 제 몸을 덮었습니다. 이윽고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어깨와 등 부위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제가 그녀 대신 쇠파이프를 맞은 거예요. 놀란 현장 아저씨들이 황급히 제게 달려왔어요.
그녀도 혼비백산에선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기 괜찮아요? 많이 다친 거예요? 그녀가 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무 아픈데 바보같이 그 와중에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 따위의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까무룩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는 늘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던 그녀가 앉아 있었죠. 제가 일어나는 걸 보자마자 그녀가 달려가 간호사를 불러왔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넣어주면서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요. 어깨뼈에 금이 갔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간호사가 가고 나자 그녀가 제게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실 뻔했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몸을 날리기 쉽지 않죠.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거듭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병원비를 본인이 다 지불한 건 물론이고요. 제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매일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 시간 동안 그녀와 저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고요. 서로를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녀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퇴원하는 날 저는 넘칠 만큼 커져버린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내 고백했습니다. 퇴짜 맞을 걸 각오하고 한 고백이었는데요. 웬걸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자기를 구해준 바로 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하대요. 그렇게 운명처럼 연인이 된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렬하게 사귀었고요.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처음 그녀의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녀는 중학생 때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일전에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녀를 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직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선 딸을 구해줘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셨죠.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업체를 이끄는 대표라서일까요? 저 같은 고아놈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는 그분이 참된 어른같이 느껴졌네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크게 느껴졌죠. 그때 그분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안 좋게 보긴커녕 오히려 칭찬하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산다고요. 하지만 딸을 구한 은인으로 만나는 거랑 딸을 달라고 하는 예비 사위로서 만나는 건 참 다른 거잖아요. 혹시라도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됐네요. 외적인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직업도 변변찮은 고아였고요. 여자친구에 비해 외모도 떨어지고 나이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이미 다 말씀드렸다고 전부 괜찮다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바닥을 기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당일엔 너무 떨려서 처음으로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 먹었네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문 밖까지 나와선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서 들어오게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식탁 위엔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린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어요.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닭백숙에 고소한 잡채, 야들야들한 갈비찜에 윤기 흐르는 흰 쌀밥까지 누가 봐도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장하지? 어서 들게나. 뭐든 다 잘 먹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만 준비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 음식은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긴장돼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버님이 계속해서 말도 걸어주고 가벼운 농담도 하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나중엔 저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마침내 차를 마실 무렵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 아버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제가 승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놈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라는 게 제일 걸리시겠죠. 하지만 제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꼭 승희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에 숨이 막혀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이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네가 우리 승희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을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네. 승희가 처음 자네랑 사귀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만 해도 당장 헤어지라고 화를 내기도 했으니까. 아빠. 아버님의 솔직한 얘기에 여자친구가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류하면서 계속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경청했죠. 어쨌든 딸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하진 못하겠고 사귀다 언젠간 헤어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만 봤어. 근데 웬걸 헤어지긴커녕 몇 년간 다툼 한 번 없이 잘 사귀더군. 근데 그러면서 승희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지 뭔가. 사람들 앞에선 늘 밝은 척해도 지 엄마 죽고 나선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던 녀석인데 자네 얘기만 나오면 어찌나 행복해하던지. 보고 있으면 나까지 절로 행복해졌지. 자네는 이미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줬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주게. 그 말씀은 저희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결혼이야 어차피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반대를 하고 말고 하겠나. 생각지도 못한 흔쾌한 허락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 저를 보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했지. 아까 자네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구만. 자네만 괜찮다면 이제 내가 자네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여자친구 아버님의 얘기를 듣는데 부끄럽게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붉어진 눈시울에 황급히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까르르 웃으면서 짓궂게 놀리더군요. 장인어른도 사람 좋은 얼굴로 허허 웃으시고 말이죠. 가슴이 여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벅차올랐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여자친구와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어요. 장인어른은 불편할 테니 따로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내도 저도 결사 반대했죠. 장인어른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딸인 아내야 당연한 일이었고요. 저도 그쯤엔 장인어른을 이미 제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은 처음 인사드렸을 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어요. 저를 사위가 아닌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죠. 먹는 것, 입는 것, 무엇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챙겨주셨고요. 하고 있던 공사 현장 일도 그만두게 하셨어요. 자네 직업을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몸 쓰는 일은 오래 하기 힘들어.
자네만 괜찮다면 검정고시를 봐서 일반 회사로 취업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내 밑에서 일을 배워도 좋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건 아무래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회사를 노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봐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자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손에 넣은 지 너무 오래돼서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의지만이 있다면야 당연히 할 수 있지. 자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는 걱정 말게. 내가 다 보태줄 테니까.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게요. 승희도 사실은 남편이 제가 책임져야 맞는 거잖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부모가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하면 자식놈들은 더 기대고 어리광 부려도 돼. 아님 내가 못 믿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더 긴 말할 거 없이 당장 일 그만두고 검정고시 학원부터 알아봐. 학원비는 내가 줄 테니까. 그 뒤로 장인어른은 제 학원비부터 문제집값, 그리고 먹고 자는 데 드는 생활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차마 게으름을 부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검정고시에 붙자마자 바로 취직 자리부터 알아봤네요. 공부하면서 무역 쪽으로 관심이 생겨 규모 있는 상사 위주로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운 좋게도 한 곳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서 어엿한 샐러리맨이 됐습니다. 아내는 물론 장인어른도 참 기뻐하셨어요. 따로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도 했는데요. 전부 다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하니 자기가 뭘 한 게 있냐면서 무뚝뚝하게 대꾸하시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아내에게 들어보니 그날 혼자 우셨다고 하대요. 뭐? 장인어른이 울었다고? 우리 아빠 원래 좋은 일 있으면 자주 울고 그래. 나 대학 합격했을 때도 울었는걸? 당신이 상사 붙은 게 기뻤나 봐. 그러자 갑자기 저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내는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웃으면서 놀리기 바쁘더군요. 사위랑 장인 둘이 아주 사이가 절절하네? 내가 질투날 정도야? 아이, 놀리지 마. 좋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첫 월급 나오면 우리 아빠 내복이라도 한 벌 사줘. 알았지? 아이, 당연하지. 제일 좋은 걸로 사드릴 거야. 뭐 그뿐이야. 그동안 입은 은혜 다 갚으려면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모자라. 저를 믿고 지지해준 장인어른의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고졸이라고 은연중에 무시하는 동기도 있었고 일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과만 가로채는 나쁜 선배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어요.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장인어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일까요? 날이 갈수록 업무 실력이 쑥쑥 늘었고요. 제 이름을 건 프로젝트가 대박을 치면서 임원분들의 눈에 들어 동기들 중 그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승진도 했어요. 장인어른에게 그 소식을 전하던 날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날도 장인어른은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네요.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예쁜 딸과 아들도 태어났는데요. 사실 처음에 큰애가 태어났을 때 한 번도 부모란 존재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는데요. 장인어른이 그런 제 심정을 눈치챘던 걸까요? 나중에 따로 불러 그러시더군요. 이서방, 걱정하지 말게. 이 부모라는 건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네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장인어른,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 내가 처음에 공사장 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말했지. 근데 어떤가? 지금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형 상사 들어가서 누구보다 잘하고 있지 않은가? 정 자네를 못 믿겠으면 이번에도 날 한번 믿어보게나. 자네는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네 옆엔 나도 승희도 있지 않나?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사실 장인어른에게 그 누구보다 큰 부성애를 받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군요. 이미 장인어른은 제게 친부 그 이상의 존재가 됐던 거예요.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저희 가족에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암 발병이었죠. 언젠가부터 장인어른이 숨 쉬는 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요. 웬걸 폐암이라고 하더군요. 생전 담배 한 대 태우지 않던 장인어른인데 폐암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나 몰라요. 혹시 흡연자인 제 영향 때문인가 싶어서 그날부로 바로 담배도 끊어버렸네요. 병원에선 꼭 간접 흡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오히려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이 제조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면서 나오는 악성 물질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왠지 모를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작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볼 것을. 장인어른의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동안 이 사위란 놈은 일이 바쁘단 핑계로 뭐 하나 챙겨드린 게 없었으니까요. 힘들어한 건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저희보다 더 의연했던 건 환자인 장인어른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회사를 정리하셨고요. 변호사를 선임해 유산 상속인이 뭐니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고 처리하신 뒤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어른으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죠. 그런 장인어른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힘든 투병 생활에도 장인어른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살이 몰라보게 빠지기 시작했지만 늘 웃는 얼굴로 저희 부부와 손주들을 대하셨죠. 저도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틈틈이 장인어른 옆에서 병수발을 들었어요. 아내는 아무래도 애들 키우느라 따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고요. 따로 간병인을 구하긴 했지만 남보다는 동성의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도 더 대하기 편하셨을 테니까요. 장인어른은 제가 옆에서 병수발을 들 때마다 참 미안해 하셨네요. 지금 한창 회사에서 성과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일에 지장을 줘서 미안하네 이서방.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병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보단 얼른 완쾌할 생각이나 하세요. 그럼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나 강승환이가 이깟 암으로 죽을 수는 없지. 장인어른의 기백 덕분일까요? 장인어른은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든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꿋꿋하게 버텨내셨고요. 결국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으셨네요. 물론 몇 년에 걸쳐 계속 추적 검사는 해야 했지만 옛날에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장인어른이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삭막하던 집이 옛날에 그 정겨운 우리 집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일까요? 집에만 있는 걸 영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래분들을 만나보라고 바둑 학원도 끊어드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요. 좋아하던 것도 잠시 한 반년쯤 지나니 너무 무료하다면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하시대요. 당연히 아내와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완치 판정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일을 하냐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고집은 쇠심줄보다 더 질겼어요. 기어이 저와 아내 모르게 전에 다니던 제조회사와 비슷한 계열의 회사로 취직을 하셨더군요. 당장 그만두시라고 말렸는데요. 알고 보니 직접 기계를 만지는 등 일선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현장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이더라고요. 전에 회사를 운영해봤던 장인어른의 경력을 그 회사가 높이 산 거였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서류만 보면 되는데 힘든 거 하나 없어.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미칠 것 같지.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제가 더 많이 여기저기 모시고 다닐게요, 장인어른. 저랑 같이 매일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 소일거리랑 일은 다르지. 자네도 알지 않나? 비록 벌이는 크지 않지만 매일 꼬박꼬박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몸이 성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싶네. 그러니 부디 조금만 더 이 늙은이가 일할 수 있게 해주게.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선택을 응원해 주기로 했죠.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장인어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경하게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장인어른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 뒤로 부쩍 밝아지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본인 회사에서 일하던 건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컴퓨터를 배워야겠다면서 주말에 따로 학원도 다니시고요. 평일에도 퇴근 후 서재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공부를 하셨죠. 그런 장인어른을 보면서 젊은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하청업체를 알아봐야 했는데요. 부하 직원에게 공고를 내고 응모한 회사들 중 괜찮은 곳으로 선정하라고 했는데 글쎄 최종으로 남은 곳이 장인어른이 일하는 회사지 뭡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부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부장님은 거기에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일로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게 역차별인 것 같다면서요. 확실히 그 업체가 제안한 조건이며 제품의 질이 제일 좋긴 했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부러 장인어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위가 다니는 회사가 거래처가 됐다는 걸 알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말이죠. 그래서 계약도 일부러 저희 회사 쪽으로 그 하청업체 사장을 불러서 했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일 줄 알았는데 웬걸 저보다 한참 어린 젊은 놈이더군요. 최근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하대요. 저희가 갑이라서일까요? 계속 굽신대면서 아부하는 게 사회생활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업체 담당은 부하 직원에게 일임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쪽 담당자가 그 회사로 자주 시차를 나가게 될 텐데 제가 직접 가면 장인어른과 부딪힐지도 모르니까요. 아예 제가 안 가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장인어른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곤 말이죠.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여름이었어요. 퇴근 전에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우산을 안 가지고 갔다고 걱정을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암투병을 한 뒤로 자차를 팔고 버스를 이용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능숙하게 운전하는 게 힘에 부친다고
혹시라도 사고를 낼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맘 같아선 제가 매일 장인어른을 출퇴근시켜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았어요. 우선 제 출근이 장인어른보다 빨랐고요. 퇴근은 더 늦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두르기만 하면 장인어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회사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전화해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사위와 함께 퇴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셨는지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힘이 없게 느껴졌어요. 장인어른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티를 내지 않는 분이었는데요. 저도 장인어른과 함께한 세월이 있다 보니 목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장인어른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심 오늘 일과가 고되셨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휴, 그러게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장인어른이 들을 리가 없었어요. 고민하다 저는 장인어른이 늘 제게 해줬던 것처럼 응원을 해드리기로 했죠. 아내한테 오늘은 외식하자고 전화를 넣고요. 장인어른 힘내시라고 약국에 들러 바카스도 한 박스 샀네요. 그리고 바로 장인어른이 일하는 하청업체로 차를 몰았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장인어른은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장인어른은 없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도 해봤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자 혹시 어디 아파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쪽에 차를 대고요. 바로 장인어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경비도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없어서 고민하다 바로 사무실 안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문을 열자마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장인어른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앞엔 웬 젊은 놈이 팔짱을 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고 말이죠. 내가 오늘까지 서류 작성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우스워?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이번 주까지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다른 일 먼저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 있는 기계들 종류별로 정리해서 숫자만 세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내가 이번 주까지라고 했어도 그런 품 안 드는 일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미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지금 바로 해두겠습니다. 아이씨, 내가 이래서 노인네들 쓰기 싫다니까. 컴퓨터고 뭐고 다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느려 터졌는데 핑계만 많지 아주.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 영감탱이 자르고 더 젊은 놈 뽑았을 텐데. 젊은 사장놈은 쉴 새 없이 저희 장인어른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 모욕에도 장인어른은 한마디 대거리도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두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죠.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저를 발견한 장인어른의 두 눈이 커다래진 것도 잠시, 이내 경악해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바카스 병을 열어서 그 사장놈 얼굴에 뿌려버렸거든요. 뭐야, 어떤 미친 새끼가... 갑작스러운 바카스 세례에 놀란 사장놈은 욕짓거리를 뱉은 것도 잠시, 이내 그 미친 새끼가 저라는 걸 알자 당혹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 과장님이 여긴 어떻게... 아니 근데 지금 저한테 바카스를 뿌리신 겁니까?
아, 네, 실수로 그랬네요. 네? 실수요? 사장놈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제가 갑이다 보니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눈치가 역력했죠. 역시나 이내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띠고 다시 입을 열더군요. 아니 근데 여긴 대체 어쩐 일로...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제품 미팅은 다음 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아니요, 미팅은 다음 주가 맞습니다. 오늘 여긴 개인적인 용무로 왔습니다. 네? 개인적인 용무요? 장인어른, 이만 일어나시죠.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제 말에 사장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손가락으로 장인어른과 저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게 무슨... 이 영감, 아니, 강 선생님이 이 과장님 장인어른이라고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뭐 몰랐으니까 감히 이런 기막힌 일을 벌이신 거겠죠? 제 차가운 말에 사장놈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니, 오해입니다. 전 평소에 강 선생님한테 정말 잘해드리는데 오늘은 강 선생님이 실수를 좀 하셔서... 아니, 그 선생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땡땡 상사 이 과장님 사위라고. 사장놈은 못내 억울했는지 장인어른을 향해 빽 소리를 질렀어요. 전 그런 사장놈을 밀치고 장인어른을 직접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장인어른이나 홍 사장님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던 건데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네요. 그쪽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말이죠. 쓰레기라뇨? 그럼 아닙니까? 70에 가까운 노인네를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리고 온갖 모욕을 퍼붓는 게... 이것도 직장 내 폭력이라는 거 아시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거래가 끊길 것도 각오하시고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정말? 이 계약 엎어지면 저희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직원들 밥줄 다 끊긴다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어지간히도 겁이 났던가 봐요. 젊은 사장님은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풀리긴커녕 그 전형적인 강냥약강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나더군요. 사과할 대상이 틀린 거 아닌가? 지금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 때야? 아닙니다. 강 선생님, 아니,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걸로 트집 잡아서 괴롭히고 막말한 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장은 전데 직원들이 다 선생님만 믿고 따르는 것 같아서 열받아서 그랬어요. 제가 치졸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장인어른이 일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젊은 사장놈이 앙심을 품고 괜한 트집을 잡아서 장인어른을 못살게 군 거였죠.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던 건지... 그런 면을 존경했던 거지만 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했네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장인어른이 뭐라고 더 퍼부으려는 저를 말리고 그 사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돈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고 일할 사이인데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 말씀은 절 용서하겠다는 겁니까? 거래도 계속 하는 거고요? 그건 제 사위에게 달린 일이지만 제가 한번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인어른은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탈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실 적에도 그렇게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시더니 이번에도 역시나였죠.
장인어른, 이렇게 쉽게 용서한다고요? 그동안 당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경찰에 그냥 다 신고하시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알아서 할게요. 괜찮네.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법정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그치만 됐네. 더 일 벌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세.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 거래처를 바꾼다든지 그런 건 안 될 말이야. 우리 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네. 혹시라도 자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청업체 바꾸는 일이야 워낙 흔한 일이고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으니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아닐세. 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럴 순 없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인어른의 통 큰 용서에 젊은 사장놈이 벌떡 일어나 연거푸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당사자인 장인어른이 그만 용서하겠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장인어른만 모시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장인어른이 문득 그러시더군요. 오늘 부끄러운 꼴을 보여서 미안했네. 늙은이가 그냥 집에만 있을걸 괜히 사회생활한다고 나와선. 자네 얼굴에 먹칠만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먹칠이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진작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자네가 죄송하긴 뭘 죄송해. 장인어른은 그제야 그간 그 사장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늙었다고 구박하는 건 기본이고요.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컴퓨터 못한다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곤 했다더군요. 어르신들이 제 시간에 밥 챙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쩐지 최근 들어 장인어른이 부쩍 살이 빠진다 싶었는데 다 그 사장놈 때문이었던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당장 차를 돌려서 그 젊은 사장놈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 됐다며 오히려 잘난 사위덕을 본다고 허허 웃으시더군요. 자네 덕분에 이제 사장도 더는 나를 못 괴롭히겠어. 내가 사위 하나는 참 잘 뒀지 뭔가. 지금 그렇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장인어른? 전 속이 까맣게 타는데요. 자네도 웃게나? 웃어야 복이 오지. 괜히 걱정할 테니까 그 승희한테는 아무 말 말고. 결국 저는 그 누구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회사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장인어른과 약속한 게 있다 보니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대신 저는 수시로 장인어른에게 연락해 혹시 회사에서 그 사장놈이 다시 괴롭히진 않는지 확인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네요. 그 사장놈이 제 발로 다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올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먼저 퇴근해 서재에 계시던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 얼른 따라 들어갔죠.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사장놈이 또 장인어른한테 뭔가 한 겁니까? 나한텐 아니지만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자네 이 서류 좀 보게나. 우리가 최근에 신규 업체하고 또 똑같은 물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자네 회사하고 물류 계약한 서류고 이건 다른 회사하고 계약한 서류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장인어른이 내민 서류를 살펴봤어요. 확실히 단가며 물량이며 이상하더군요. 최근에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납품 날짜를 미루자고 하더니만 서류만 놓고 보면 그 업체는 저희 업체보다 후발 업체이면서도 더 좋은 물건들을 더 좋은 가격으로 선점하고 있더군요. 일반인이라면 못 알아챘을 텐데 장인어른도 회사를 오래 운영한 경력이 있다 보니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맞네요, 장인어른.
저희한텐 납품 날짜를 미뤄달라고 사정하더니만 뒤에서 다른 업체랑 또 이중으로 계약을 맺은 거였네요?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회사에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중 계약인데. 이 사장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업체 쪽에 뒷돈을 받은 모양이야. 거기 자네 경쟁업체 아닌가? 맞지? 맞아요. 이 사장놈 멍청한 건지 간이 큰 건지. 그 건물엔 저희 자체 기술도 들어가 있어서 독점으로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걸 경쟁업체에도 팔려고 들다니 제대로 미쳤네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막대먹게 군 것도 모자라서 비리까지 저지르다니 저는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전자야 피해자인 장인어른이 용서하겠다 했으니 제가 더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후자는 명백한 회사 간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장인어른이 준 자료를 들고 가 바로 회사에 알렸어요. 당연히 회사는 난리가 났고요. 담당 부하 직원 그리고 회사 법무팀과 함께 하청업체로 쳐들어갔죠. 아니 박 대리님, 그리고 이 과장님까지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뒤에 다른 직원분들도 같이 오셨네요? 법무팀 직원들입니다. 네? 아니 법무팀이 왜 저희 회사까지... 모르는 척 마시죠? 우리한테 납품하기로 한 물건 땡땡 상사한테 웃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한 거 모를 줄 압니까? 제 고함에 젊은 사장놈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그런 적 없는데. 혹시 전에 그 일로 악감정을 품고 저를 모함하시는 거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모함? 지금 모함이라고 했습니까? 네. 증거도 없이 갑자기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이러시는 게 모함이 아니면 뭡니까? 뭐 협박?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전 당당하게 대거리하는 그 사장놈에게 장인어른이 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증거! 그래도 못 따라 나서겠다면 경찰부터 부르죠 뭐! 제가 내민 서류를 확인한 사장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저만치에 서 있던 장인어른을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노려보더군요. 이 영감탱이가 감히 회사 기밀문서를 빼돌려? 당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해보시죠. 대의를 위한 내부 고발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릅니까? 어쨌든 일단 저희 법무팀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죠. 계약 조항 기억 다 하시죠? 어길 시 그 위약금도 물론 다 기억하실 테고요. 위약금만 거의 20억에 달했어요. 이제 막 도약하기 시작한 이런 하청업체는 바로 파산이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건지 사장놈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이 사내 자식이 무릎이며 손이며 얼마나 값이 싼지 이젠 그 모습에 동정심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쪽 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거예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 운영하는 것도 벅차고 아버지도 아프시고요. 여자친구도 자꾸만 언제 결혼할 거냐고 보채고 그래서 그만. 제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글쎄요. 저희 회사는 저희 장인어른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지가 못해서요. 철저하게 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대로만 할 예정입니다. 애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사회라는 게 이런 곳이라는 거. 왜 그러십니까 정말.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 한 번의 용서는 이미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 한 번의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마음 넓은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 운 좋게 용서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평생 감사하면서 착하게 살진 못할 망정 이런 더러운 비리를 저지르다니.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제 날카로운 말에 지레 찔린 걸까요? 이 사장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제게 달려들었어요. 너 이 새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랑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건방지게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아? 젊은 사장놈이 휘두르는 주먹은 제법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오던 저는 재빠르게 피했고요. 사장놈이 당황해 저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그 얼굴에 주먹을 날렸네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아시죠? 너 이 개자식! 우리 회사 망하면 두고 봐.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걸 깨달았는지 그 사장은 악에 받쳐 마구 욕짓거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겁이 나긴커녕 비웃음만 절로 나오더군요. 궁지에 몰린 쥐가 발악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뒤에 서 있던 법무팀 직원들에게 눈짓했고요. 곧 그 직원들이 사장놈을 데리고 사라졌네요. 사무실에 앉혀놓고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겠죠. 그 사장놈의 비리를 처리하는 데만 거진 3개월이 걸렸어요. 증거는 명확했지만 원래 회사 일이라는 게 이런저런 절차가 많기도 하고요. 또 경쟁업체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렸네요. 예상했던 대로 그 사장놈에겐 수십억의 위약금이 징수됐고요. 따로 민사와 형사까지 걸 수 있는 건 죄다 걸어서 탈탈탈 털어줬네요. 나중엔 그 사장놈 부모라는 인간들까지 저희 회사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지 뭡니까? 그 모습에 안타깝기도 했지만 자식 잘못 키운 죗값을 치른 거죠. 어쨌든 그 사장놈이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폐업 신고를 했고요. 장인어른도 그 회사 직원들도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정의 구현을 하긴 했지만 다른 죄 없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한 게 아무래도 미안했던가 봐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본인이 새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 직원들을 다 데려온 거였어요. 정말 이 장인어른의 경력과 재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애초에 그 회사 직원들도 젊은 사장놈보다 장인어른을 더 잘 따랐기에 다들 순순히 이직했고요. 지금도 장인어른의 밑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장놈은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연히 겹지인을 통해 최근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부모도 뒤치다꺼리하는 것에 질려서 도망가 버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친동생이 유일하게 계속 뒤를 봐주고 있던 모양인데요. 최근에 술 때문에 간경화가 와서 동생이 간 이식까지 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놈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퍼먹어서 간을 망가뜨리는 중이라 조만간에 그 동생에게마저 버림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은 지치는 법이니까요. 처음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땐 젊은 놈이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초에 장인어른이 넓은 아량으로 한번 용서해 줬을 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현재 저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보다 더 활발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글쎄 일이 한창 몰릴 땐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신다니까요.
건강이 염려돼 이제 그만 은퇴하라고 몇 번을 권해봐도 당신 두 다리가 멀쩡히 움직일 때까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런 장인어른의 뜻을 존중해서 더는 말리지 않고요. 대신 매년 건강검진 꼬박꼬박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암은 재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다른 곳도 어디 한 군데 크게 아픈 곳 없이 정정하세요. 부디 장인어른이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손주 낳는 것까지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